IT로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로봇의 진화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일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라톤이네요. 네, 그 마라톤을 세계 최초로 완주한 로봇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예.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황보재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라이브 2라는 건데요. 네네. 사족이니까 다리가 4개인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네. 같이 달린다. 네, 뭐 그렇죠. 네. 강아지 같이 될 수도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강아지보다는 좀 다리가 길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움직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아지처럼 좀 걷는 것 같아요. 네. 경북 상주에서 열린 2024 상주 곡감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서 전 구간을 완주했고요. 이 로봇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내리막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면서 급경사를 오르는데 필요한 힘을 확보하는 좀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향후에 이제 뭐 로봇이 뭐 도심 환경에서 배달을 하거나 네.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임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예. 좀 나오고 있죠. 오르막보다 내리막을 네.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기술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록은 그럼 이제 우리가 와 그러면은 뭐 완주했으니까 사람만큼 빠르나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이제 42.19km를 이제 완주하는데 4시간 19분 52초. 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초속 2.7m고요. 아무래도 이제 완벽한 마라토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걷는 수준 뭐 비슷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족 보행 로봇이 마라톤을 완주한 걸 풀코스를 완주한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초창기에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충전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됐었고 예.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도 뭐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가 좀 오래 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 나온 전기차 보고 이거 충전해서 얼마나 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잠깐 쓰는 거는 많이 봤죠. 뭐 요즘에 뭐 테슬라 봇도 나와서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에서는 막 텀블링도 하는 이런 뭐 예. 백텀블링하는 이런 로봇도 나왔는데 그럼 그 녀석이 실제로 3시간 4시간 가느냐라는 거 이제 다른 네. 얘기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기존에 그 사족 보행 로봇 라이버 2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 전에 있는 로봇들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됐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42.19km니까 2배 이상의 이제 거리를 이제 사족으로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로봇 기술의 좀 예. 어떻게 보면은 발전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내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혹시 전기차들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전기도 되고 이제 네. 기름도 되는 거. 근데 그런 것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유럽 쪽에서 나온 차량들 보면 이제 일부 이제 충전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제 회생제동하면서 이제 예. 얘가 움직이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는 요런 것들에서 쓰는 이제 전기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내리막이나 좀 어느 정도 가속을 붙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동력을 활용해서 일부 충전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여기에 이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 충전 없이 장애물도 피하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이 내리막은 사람도 이제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다리에 힘 안 주고 막 뛰면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아서 그죠? 뭐 우리가 작용반작용 얘기해도 막 뛰어가는 게 나도 막 컨트롤 안 될 정도로 뛰어가지잖아요. 네네네. 비슷하게 이 강아지 이제 로봇 사족 보행하는 녀석도 어떻게 된 거냐면 내리막을 갈 때는 에너지를 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거기에 있는 에너지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더 많이 내서 또 이제 이런 걸 갖고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내리막에서 충전한 다음에 급경사 올라갈 땐 또 힘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힘을 이때 모은 힘을 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의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힘을 더 쓰고 덜 쓰고 할 때 내가 나머지 에너지를 충전을 했다가 여기서 쓰는 이런 기술들이 그게 들어가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완급 조절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로봇이 마라톤을 그냥 완주했다라는 의미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뭐 예를 들면은 도심 환경에서 향후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뭐 배달을 한다, 뭐 네. 계단을 이제 뭐 올라간다. 이럴 때 뭐 지금에서는 단순히 에너지가 안 되는 걸 뭐 내리막에서 에너지를 모았다 한다든지 네. 이런 쪽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발 이제 사족 보행의 로봇이 마라톤 완주라고 하는 것이 좀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이버2가 몇 차례 마라톤 완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요. 네, 이제 최근에 도전했었던 게 2023년 9월에요. 금산의 인삼축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어요. 재밌는 건 이번에도 상주 곡간 마라톤인데 네. 이 지역 출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축제들에 이런 로봇이 같이 테스트를 예,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그때 금산 인삼축제에서 37km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됐군요. 그래서 네. 가다가 이제 완주에 실패한 거죠. 네. 그때 실패의 원인이 뭐였었냐면 이제 계속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가속하고 네. 감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이러면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족 보행 로봇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나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관절의 강성 제어를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퀴로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걷는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도 다리 이제 관절이 있듯이 이것도 로봇의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로봇의 관절의 강력함이나 부드러움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든 힘 조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힘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오르막을 할 때는 너무 힘을 많이 쓴다거나 내리막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힘을 너무 뺀다거나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빨리 갔다 느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연비가 떨어지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의 관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켰더니 이번에는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성공했다라는 예. 것이죠. 이 사종 로봇 이제 앞으로 일상이나 산업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로봇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나 뭐 센서 통합 이런 데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좀 재난 대응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재난 구조에서 좀 역할 쓸 수 있고 이따가 좀 얘기할 거지만 네. 그 외에 또 농업 및 환경 모니터링 할 때도 상당히 네. 괜찮고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녀석들이 같이 좀 일을 도와주는 것들 예. 그리고 산업 안전 영역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따가도 계속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일 큰 포인트는 사람들이 가기 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에 네네. 이 녀석이 뭔가 사람 대신에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아지인데 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얘가 사람하고도 대화도 되고 네. 그리고 얘가 일반적인 강아지랑 다르게 불에도 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네네. 사용처들이 조금 이제 떠오르시기 시작할 네. 거예요. 이번에 라이버2 네발 로봇이 이제 세계 최초로 마라톤 완주에 성공한 건데 해외에서도 이제 사족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유명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처럼 걷는 로봇이 네네. 막 백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이런 것도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구에는 돈을 많이 쓰는데 진짜로 쓸만한 로봇이 나오나 이랬는데 이 회사에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강아지처럼 좀 생겼는데 특징적인 거는 이 녀석의 머리가요. 머리 부분을 뭘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강아지 생각하시면 다리가 네. 있고 이제 머리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머리 부분이 카메라가 달릴 때도 있고요. 머리 부분에 손이 또 하나가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그 로봇 둘이 실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기능상에서 움직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여닫이 문이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족 보행을 하면 강아지가 다리 4개로 걷긴 하는데 문을 못 열잖아요. 그 손으로 이제 열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팟이 두 머리 대가 부분에 손이 있으면 달렸다.
한 녀석은 머리에 손이 달린 녀석이 문을 열어주고 오. 그다음에 한 녀석은 머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앞에를 봐주고 나머지 한 녀석을 불러와서 팔로 문을 열어주면 그 나머지 카메라 로봇이 가고 뒤에 가는 어이구,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좀 활용되는 이런 로봇들이 네.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데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스팟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 실제 이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에 리조트의 경호 업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이나 아니면 큰 쇼핑몰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사람 혼자서 순찰을 도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구석구석 카메라로 비출 수 있으니까 네. 얘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다니거든요. 감지 센서도 있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 스팟이라는 강아지를 이제 모 그룹사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 계단을 원래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강아지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있는 균형점이 있어야 네네. 되니까. 근데 이런 균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하던가요? 네네 실제로 컨트롤하면 이게 잘 움직여서 진짜로 약간 귀여운데 이런 느낌까지 좀 예. 들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딥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사족 보행을 하는 어떤 로봇에 이 다리 옆에 바퀴를 또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네. 필요할 때는 바퀴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형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네. 스위스에서도 이런 사족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센서를 붙여서 위험 지역을 탐지하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MIT 미국에 있는 연구팀은요 드리블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이거는 뭐냐면 사족 그 로봇 다리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사족 그러니까 강아지가 축구한다. 네, 근데 다리 4개로 드리블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2족이 아니라 4족으로 하니까 네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막 공을 막 움직이겠죠. 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로봇의 특징은 불규칙한 지형, 그러니까 지형이 약간 이제 땅이 약간 울퉁불퉁할 때도 네. 이 다리들을 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족 로봇을 넘어서 4족 로봇만이 할 수 있는 네. 일,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네 발로 보면은 이게 또 뭐 불편한 거 아니야? 이게 뭘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꼿꼿이 허리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하거나 기어서 하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거친 지형에서의 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허리 힘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걸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면 걷는 게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짚거나 이러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에 무게가 있고 기본적으로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꼿꼿이 서 있는 것 자체,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이 기어가듯이 사족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적인 2종 로봇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네. 뭐 언덕이나 계단이나 빙판길 같은 데서도 보행을 잘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건데 무거운 걸 잘 듭니다. 네네. 이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허리 힘을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등에다가 뭘 싣고 이렇게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럼 훨씬 더 무거운 걸 하중을 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개의 다리를 통해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장애물을 넘을 수도 있고 구조 작업, 재난 구호 활동 이럴 때 이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동작도 훨씬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뛰거나 점프하는 등장의 복잡한 동작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제일 큰 건데 재난 구조나 탐색을 할 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족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다 보니까 이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가기 어려운 예를 들면 불에 뜨거운 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오염된 지역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가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산악 지역이나 붕괴된 건물에서 뭐 생존자를 찾는다. 라고 할 네. 때는 이렇게 사족으로 걸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특정 환경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네, 네. 인간이나 다른 형태의 로봇이 좀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효과적으로 좀 수행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 현장이라든가 군사 분야에서도 아주 네. 엄청난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일 큰 건 극한 환경에서 작업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소방용 로봇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시겠지만 소방관 분들께서 화재 현장에 깊이 들어가면 네. 가지고 계시는 복장들이 아무리 이제 불에 좀 강한 옷이라고 그래도 녹을 수 있죠. 네, 녹을 수도 있고 또 네.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유럽 부분에 같은 만약에 경우에. 네. 로봇의 사족 보행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방을 도와준다라고 네. 하면 훨씬 더 이제 장점이 되겠죠. 네. 위험구역 탐지하거나 구조 작업을 돕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인명 구조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네. 그 외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군사 분야에서도 좀 활용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로봇계를 만들어 가지고 미 네. 해병대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이런 로봇계들이 이 얼굴 모양이 있는데 팔을 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팔 대신에 여기에 뭔가 레이더나 총 같은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 분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밀 타격이나 감시 임무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또 기존의 드론 기술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무장 로봇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더 단단하고 얼굴 대신에 거기에 총이 달려 있다. 그럼 이런 거를 실제로 전장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에 대한 윤리적 논란 이런 네, 거는 좀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성은 높으나 네. 논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뭐 위험, 재난 현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네발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한 곳에 사람이 가는 것 대신에 가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로봇계를 활용한 핵 발전소 내부 점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핵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방사능 노출 위험이 예, 높은 구역에서 원자로의 점검을 수행하는 일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람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도 이런 로봇계가 송전탑 점검이나 유지 보수에 활용되는데 일반적인 지역 말고 예를 들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런 송전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럴 때 그런 극한 환경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가서 송전탄 작업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 컨트롤이 되니까 네. 예를 들면은 자율로도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실제 작업자는 일반적인 사무실에 있고 얘가 원격으로 조절을 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컨트롤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검사하다가 지쳐 쓰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곳 한 곳 두 곳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럼 네. 거기에만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면 가도 되니까 이제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족 로봇의 가치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십니까? 이 부분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좀 대중화라도 네네. 연계가 돼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한 스팟 같은 경우에는 한 수천만 원 수준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에 봤더니 좀 렌탈 비즈니스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보증금을 내고 공장에 네네. 공정 최적화를 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고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수천만 원 수준이 월 기본 금액으로 렌탈을 했을 때 네. 한 수백만 원대로만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면 조금 더 보급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한 몇 년 안에 금액적으로도 기업에서 쓸 때는 문제없는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는 이제 렌탈 개념으로 네네, 그렇죠. 실제 보수. 공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공장에서 이제 밤에 사람 네. 대신에 어떤 내용을 체크하거나 이런 데들은 이제 렌탈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어떠한 그 지금 연구들이 한 절반 정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용화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뭐 산업적, 군사적인 활용을 넘어서 이제 사족 보행 로봇캐 일상 속에서도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산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뭐 농업용이다라고 하면 농업용으로도 있어요. 그럼 네. 이거는 이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로봇은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덥든 춥든 네. 네. 예, 가리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농부분들이 퇴근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크고요. 병원에서도 환자 보조 도구로서 지금 조금씩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결국 무거운 거 드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종의 정말로 개니까 이게 조금 더 작거나 귀여워지거나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정말로 반려동물 역할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그럴 수 있을 조금씩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상당히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진짜로 대중화될까라고 느꼈는데 일단 저는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요즘에 워낙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네. 실제 일본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냐면 반려동물이 주인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10년 이상 강아지를 키웠는데 네. 만약에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그럼 이제 나이 드신 고령의 어르신분들한테는 그게 정말로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나는 것처럼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은 사족보행 로봇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인 그 방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방석이요? 네, 방석이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방석인데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고양이 털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밑에는 따뜻한 이런 온열이 됩니다. 예. 그럼 얘를요 무릎에다 올려놓고 그 위를 쓰담쓰담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꼬리를 흔들면서 고양이처럼 그르릉 소리를 내요. 그리고 실제로 온열 기능이 있어서 좀 따뜻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건강과 정서를 다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로봇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릉그릉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녀석이 어떤 기능상보다는 이 반려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람과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팟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챗GPT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막 음성으로 대화하는 AI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게 요즘 이 로봇 강아지 사족보행 로봇하고 결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까 스팟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박물관 같은 데 있잖아요. 박물관 가이드를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얘가 목소리를 가이드 같은 목소리로 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공장에서 업무를 할 때는 제가 어떤 톤이나 상황을 주잖아요. 그럼 20대 청년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로봇이 움직이면 사장님 제가 실제로 한번 공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고 이런 나중에 게 방송도 하겠어요. 뭐 예. 방송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로봇 강아지를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출연해서 뭐 네네네.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강아지 나오는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런데 얘 로봇 강아지 나오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제일 큰 건 비용이에요. 비용.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비용이랑 사회적 인식 개선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좀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술 발전에는 그 윤리적인 논란이 뒤따르는데 이 사족 로봇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적 논란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로봇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로봇 탓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요즘에 좀 윤리적인 이슈가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실제 이 사족 보행 로봇 테스트할 때 이 사족 보행 로봇이 안전하다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로봇 이 사족 보행을 사람이 이 사족 보행 로봇을 발로 차요. 그래가지고 그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럼 얘가 넘어질래다가 안 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하는 영상을 계속 보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감정을 못 느끼냐면 사람이 너무 잔인한데 이런 이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윤리적 이슈로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로봇을 의인화해서 정말로 이런 동물처럼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기계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윤리적 고려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윤리적인 이슈는 제일 큰 게 군사적 활용할 때 네, 이런 네. 것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이게 경찰처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네. 거고 진짜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 이 로봇 경찰견이 룰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나 법적 규제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논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 있으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